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크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며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 전환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개장된 유럽 증시도 이렇게 상승 중이며 미국의 야간 선물 역시 이렇게 크게 상승 중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이 나오는데,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1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1.8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 전환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전날에 2% 이상 급락이 나왔던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는 플러스 2.92%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부터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고 장 막판까지 상승세는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동기 대비해서 1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일단 부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미국의 3월달 금리 인상은 0.25%밖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강력한 힘을 받으면서 어제 다우와 나스닥은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장이 정말 오락가락하죠. 바로 전날에 나스닥이 급락한 이유는 중국이 코다리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전시를 봉쇄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유가가 바로 전날에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국제유가가 저렇게 120불에서 100불 이하로 빠져도 이렇게 2%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은 국제유가가 크게 내렸다고 증시에 호재를 하면서 그 다음날은 빠진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그런데 또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또 상승 중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틀 전에 반도체 관련주와 휴대폰 관련주가 정말 크게 하락이 나왔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갤럭시의 핵심 부품 제조업체 퀄컴 같은 경우에는 무려 7%대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손을 하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빠진 만큼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애플은 플러스 2.9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퀄컴 같은 경우에는 또 안 오르더군요. 얘는 마이너스 7% 이상 빠졌는데 어제 고작 반등이 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애플은 빠진 만큼 다시 올라갔고 퀄컴은 다시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애플이 하락한 이유는 중국 선전시에 있는 폭스콘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맥 그리고 타블렛 PC 등이 생산량의 차질을 겪게 되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JP모건에서는 지금은 스마트폰 비수기이기 때문에 애플의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퀄컴 역시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아니 퀄컴은 그다지 크게 반등이 나오질 않더군요. 자, 미국 증시는 여러분 왜 이렇게 날마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3월 18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가 있어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미국 증시의 악재 뉴스가 하나가 나왔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원유를 수입할 때 위안화 결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바이든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사우디 국왕에게 전화를 해서 너네는 살인자야, 살인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역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란과 핵 협상도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국제유가가 치솟자 바이든이 사우디 국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사우디 국왕은 바이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푸틴과는 정상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와 미국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현재도 냉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우디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원유를 수입할 때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석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석유 수입을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에는 중국 증시와 그리고 위안화 환율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어제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0.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0.7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사우디에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겠다 저런 뉴스가 나오니까 장 초반에 마이너스 1.33% 하락 중이었던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렇게 플러스 3.48%나 상승이 나왔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나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 허용 검토한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크게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석유를 수입할 때 위안화 결제가 허용이 된다면은 다른 국가들도 달러 말고 위안화로 결제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자, 러시아는 오늘까지 달러 채권이자 약 1457억을 지불해야 되는데 당연히 러시아는 달러 채권 이자를 지불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그런데 이런 악재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이렇게 크게 현재 상승 중이죠. 자, 러시아가 오늘까지 돈을 지급 안 해도 지난번 헝다그룹과 똑같습니다. 달러 채권 이자는 납입을 안 할 경우에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러시아가 디폴트가 선언되는 날은 4월 16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가 오늘 디폴트가 안 되고 오늘은 미국 FOMC 회의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저렇게 지금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오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이 상장 폐지 위험성 때문에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리바바 홀딩스의 주가를 보세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18.24%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7.79%나 상승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24.86%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에 상장돼 있는 텐센트 역시 오늘 플러스 23.1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미국 측이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크게 적대감을 드러내는데 이런 와중에 어제 러시아가 중국 측에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었죠.
그리고 어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러시아 지지를 철회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미국 측에 묵묵부답을 하면서 그냥 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서 무더기 상장 폐지를 시킬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돌았었는데 오늘은 중국 측에서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세계 증시가 이렇게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호재 뉴스가 나와도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3월 한 달 동안 4조 원 이상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코스피를 순 매수 중인데요? 기관은 아닙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기관 투자자는 현재 코스피를 7,300억 원가량 순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었죠. 자,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매도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초반부터서 코스피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아침부터서 오후장까지 일편단심 민들레로 계속 매도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 초반에 코스피가 개장하자마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하락 중이었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코스피를 양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고 하락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 전환이 되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하락해서 상승 전환이 되니까 바로 금융투자가 프로그램으로 코스피를 순 매수하더군요. 천재님, 금융투자가 프로그램으로 뭘 매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냥 삼성전자 보시면 알잖아요.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도 분명히 12시 전까지 하락 중이었고 이때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 중이었죠. 자, 참고로 여러분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시차가 1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12시 18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하이 종합지수가 크게 반등이 나오니까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살짝씩 들어옵니다. 이때부터서 조금씩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상승으로 돌변했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네, 금융투자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4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는데 점점 순 매수로 바뀌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2시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는 다시 7만원대 위로 올라가면서 순 매도에서 순 매수로 돌변을 합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14만 주가 지금은 플러스 5만 1000주가 됐죠. 자, 그리고 2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분명히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1200억 순 매수로 잡혔고 이거는 금융투자겠죠. 참고로 여러분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매동에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도 이게 금융투자인가 혹은 연기금인가 알 수가 없는데 대충 여러분 투자자 일자별 매동을 보시면은 코스피에 들어오는 자금이 여기 늘어나는 건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삼성전자로 가고 있는가 SK하이닉스로 가고 있는가 혹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가고 있는가 체크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증시가 개장된 다음에 1시간 정도 있다가 살펴보는 거야. 상하이 종합지수 좋네?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에서 다시 급등 중이네? 거기다가 금융투자가 장 초반에는 매도 중이었다가 상승 돌변? 오늘 종가까지 좋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한국의 코스피도 그렇고 요게 최근 패턴이에요. 상승이 한번 크게 나오고 그 다음날 빠지는 척 했다가 종가는 양봉으로 마감되지만 이틀 정도 또 조정을 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패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상승이 나온 날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되면은 주식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틀이라던가 3일 요렇게 조정이 나올 거를 대비를 해두고 요렇게 아침에 빠졌다가 내려갔을 때는 그다지 쳐다보지 말고 딱 하락이 이틀 정도 나왔을 때 혹은 3일 정도 나왔을 때 그때 종가 베팅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지금 가장 유효한 전략 중 하나고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러분 반등이 나올 때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그만큼 적다란 얘기고, 반등이 세게 나오거나 혹은 상한가를 가는 녀석들은 동전주 아니면은 거의 잡주.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재명 씨 테마주 동신건설과 일성건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는 저렇게 건설주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길래 HDC 현산이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간 줄 알았거든요. 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11.11%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2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HDC 현사는 주가가 저렇게 하락하는 반면에 GS건설이라던가 다른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다음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건설주들은 최근에 이렇게 상승 중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재명 씨 테마주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가 없죠. 왜? 이재명 씨는 대선에서 패했으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 혹시 이 녀석 유승민 씨 테마주인가? 자, 어제 유승민 씨는 6월 1일 날 개최되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7% 정도 상승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11.01%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는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플러스 3.5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아니 만약에 일성건설이라던가 동신건설이 유승민 씨 테마주로 편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녀석들도 최소 양봉으로 마감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오늘 일성건설은 도대체 상한가를 간 거지? 설마 이재명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나? 자, 여러분, 언론에서는 이재명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꺼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되고 거주지에서 60일 이상 체류를 해야지 서울시장 자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의 의원들이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거짓입니다. 자, 그 뜻은 여러분, 안철수 씨 역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철수 씨는 현재 대통령 인수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한 달 이상이 진행되며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는 유승민 씨가 나갈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죠. 아, 천재님, 그럼 안철수 씨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자, 안철수 씨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 알랩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본인 자산의 92.9%가 알랩 상장 주식인데,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부 다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럼 과학기술부 장관은요, 그것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한국인 최초로 우주인 후보로 선발됐던 고산 씨를 비롯한 남기태 씨 등 여러 후보들을 과학 분야 인수위원으로 내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철수 씨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의 다음 행보는 몰라도 안철수 씨의 테마주의 행보는 알 것 같습니다. 자, TS 트릴리온, 이재명 씨 공약 관련주죠. 이 녀석이 여러분 어제 갑자기 뜬금포로 상한가를 갔어요. 자, TS 트릴리온이 갑자기 상한가를 간 이유는 안철수 씨가 예전에 내놨던 공약 중에 이재명 씨하고 똑같이 탈모약 반값 공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철수 씨가 인수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탈모 관련주가 다시 뜨지 않을까, 요런 기대감 때문에 탈모 관련주가 여러분 또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이렇게 장중에 26%나 상승이 났더군요. 심지어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가를 보시면 별 볼 일 없죠. JW 신약은 오늘 장 초반에는 18.94%나 상승이 났지만 종가는 3.33%, 삼겹살 데이처럼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복고 바람이 부는 건가? TS 트릴리온도 저렇게 어제 상한가를 가고 일성건설도 오늘 다시 상한가를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2012년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예, 문재인 씨가 패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들 휴브레인 문재인 씨 테마주는 요렇게 하한가를 갔습니다.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하한가를 갔는데 얼마 뒤에 갑자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머, 천재님 무슨 이야기예요? 15%밖에 안 올랐는데 이게 무슨 상한가예요? 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점하를 2번 가거나 크게 하락이 나오면은 밑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꼬시기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에도 상한가를 갔으며 보시면은 1월 7일에도 또 한 번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 몇 번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다시 꼬신 다음에 지난번 저점보다 훨씬 더 많이 빼버립니다. 자, 그래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하한가를 2방 정도 가거나 혹은 30% 이상 하락을 시킨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정책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점에서 상한가를 한번 보낸 다음에 고점에서 다시 쫙 빼버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옛날 반기문 씨 테마주 지앤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가요? 하한가를 2번 간 다음에 갑자기 상한가 근처까지 꼬셨다가 뺐고 중간에 몇 번 반등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깨고 말아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 5년 더 참아보자 하고 존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큰일 난 게 지앤코처럼 보시면은 이렇게 적자가 계속돼가지고 결국에는 지폐주가 동전주가 되고 나중에는 상장 폐지가 되죠. 그래서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세력들이 대선 전에 이렇게 매집을 해놨는데 못 팔아서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세력들이 대선 테마주에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를 그냥 점 하루 2번 보내서 거기서 수익을 거두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물을 타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성건설 같은 테마주가 공매도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물을 타서 상한가를 보내고 여기서 매집했던 수량을 먹튀하고 튀었죠. 자, 일성건설과 동신건설이 상한가를 가니까 갑자기 이재명 시테마주 이스타코야키 이 녀석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종가는 보시면 플러스 20.68%로 마감이 되었고 지난번과 똑같죠. 요렇게 매집해 놓은 수량을 대선 끝난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찌라시를 띄우고 다 팔고 튀기. 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의 투매가 나온 걸 보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스타코야키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1.56% 하락이 나왔어요. 자, 세력들이 일성건설이라던가 동신건설 이런 종목을 띄우는 방법은 참 단순합니다. 자, KD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시테마주인데 이게 윤석열 시테마주로 편입됐다. 뭐 요런 찌라시 하나만 띄우면은 요렇게 바로 상한가를 가는데 상한가를 보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에도 또 상한가를 갈 것처럼 꼬셔놓고 고점에서 다 팔고 튀는 게 지금 증시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무슨 무상증자의 날입니까? 플랜티넷 이 녀석은 갑자기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20분 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국의 확진자가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 랩지노믹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여러분 상한가를 간 시간을 보세요. 2시 30분입니다. 분명히 확진자는 오늘 아침 9시 30분에 발표를 했는데 왜 9시 30분 전까지 아무런 미동도 없다가 2시 반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지? 와, 보니까 이 녀석도 플랜티넷이랑 똑같이 무상증자 발표했네요. 그런데 랩지노믹스는 차트만 봐도 여러분 정말 정신이 없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항상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으면은 그 급등 나온 만큼 다시 다 빼. 그리고 밑에서 다시 올렸다가 올린 만큼 다시 다 빼. 그래서 저점 깨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올라가.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가는데 얘는 항상 요런 저점, 지난번 저점 근처에 오면은 매수하면은 반등 한 일주일 안에 나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아. 얘는 요런 데서 잡은 게 아니라 다음번 저점 여기 2만원 근처 들어와야지 요런 데서 잡으면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 들어간다? 그럼 내일 여러분 깨지고 끝나요. 무상증자 이슈는 투상, 삼상 갈 만한 이슈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최근에 후반부에 올라가거나 후반부에 막 급등이 나도 절대 따라 들어가지 않고 매매를 안 하거든요. 야, NHN 벅스 어제 그렇게 급락시켜놓고 2시 넘어가지고 장막판에 이렇게 또 급등시키면서 막 상한가도 찍고 상한가 근처에서 빼버리고 마감이 되었는데, 자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4월 2일날 오픈을 안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실적 나온 다음에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막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어제 여러분 영상 만든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빗썸에 상장돼 있는 싸이월드 코인이 밑에서 갑자기 촥 하고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 보자마자 내일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 싸이월드 관련주도 한번 크게 반등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서 갭이 3% 이상 뜨면서 급등으로 출발하더군요. 싸이월드라던가 위믹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코인이 먼저 반등이 나오면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는 습성이 있는데, 요즘 상한가가 의미 있는 상한가가 있고 의미 없는 상한가가 있는데,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AT세미콘은 뭐 상한가를 5번 6번 가도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AT세미콘이 상한가를 간 이유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작전의 대장주다. 과거에 중국 면세점 열풍이 불었을 때도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켰는데 죄다 찌라시만 띄었지 지킨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중국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뉴스만 띄었지 공시를 번복하면서 결국에는 사업도 무산이 되었고, 이 녀석은 적자가 지속되고 상폐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 고점에 물려가지고 존버하다가 결국엔 거래 정지당하고 상폐되고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분명히 상한가 갈 때 거래량은 이 정도밖에 터지지 않았는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때는 이거의 10배 가까운 거래량이 터졌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과거에 한탕에 먹었던 대선 테마주라던가 찌라시 관련으로 아까처럼 급등이 나오고 상장 폐지되기 직전인 주식들을 급등을 많이 시키죠. 특히 동전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장이 시작되면은 요즘 매번 똑같은 패턴이에요. 동전주는 아침부터서 이렇게 상방 VA 걸려가지고 막 급등이 나오는데 항상 종가는 밀리면서 끝납니다. 중앙 DN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꼬셔놓고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13%를 뺐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와 역시 강해, 안 빠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이 그동안 하락이 나오다가 상승이 나와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이 나와도 되거든요. 왜? 그동안 얘는 계속 상승만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결국 종가는 말아 올리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 대형주를 그나마 매수하려고 하면은 카카오라던가 네이버가 낫지, 요렇게 현대차처럼 밑에서 잠깐 하루 반등 나오고 쫄쫄이로 빠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괜히 추격 매수해보고 사봤자 그렇게 크게 반등도 안 나오고 오히려 저점을 더 깨러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를 제외하면은 여러분 전부 다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 종목은 그다지 별 볼 일이 없고, 여러분 예전에 장이 안 좋았을 때 많이 올랐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잘 매매를 안 합니다. 왜? 이 녀석은 이렇게 5일 동안 상승을 시켜놓고 뺄 때는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먹을 자리를 안 주는구나. 뭐 러시아 디폴트 뉴스도 있고 전쟁 뉴스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급등을 시켰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5일선을 터치하면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은 항상 5일선 위에 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눌림목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눌림목을 안 줘서 이 녀석을 매수를 못해. 근데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이 나오니까 씨부렐 거 그 다음날 급락 나오네. 드디어 매수 타점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와. 그리고 우리는 또 5일선이 깨지고 11선이라는 이런 반등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또 깨지는 아주 비극적인 현실을 봐요. 그래서 5일선과 11선이 깨진 다음에 마지막 자리인 볼린저 하단 부근이 아닌 중앙선을 터치했을 때도 한번 반등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개인들을 진짜 절망을 많이 시킵니다. 여기까지 또 딱 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은 장에도 아침에는 마이너스로 출발하다가 종가는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 돌파 매매 같은 건 절대 안 하고 거의 눌림 매매라던가 투매 매매만 하는데, 요즘 장이 어려운 게 저런 거예요. 실적 좋아서 오르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애는 먹을 자리 안 주고 빠질 때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일진 디스플레이는 그냥 찌라시로 오르고 일진 파워가 오르면은 같이 따라 오르는 2등주인데, 이 녀석은 우리가 좋아하는 차트죠. 예를 들면 볼린저 중앙선이라던가 5일선 터치하자마자 바로 반등 나오고, 중앙선 터치하면은 반등 나오고, 11선 터치해도 급등 나오고, 5일선 위에서 놀고 있고 위로 올라가고 오늘도 급등 나오고. 근데 이 녀석은 절대로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대량 매수할 때 사면은 그 다음날 급락 맞으니까 외국인이 조금씩 팔 때 매수하고 다음날 급등 나오면은 팔고, 던지면은 사고 급등 나오면 팔고, 요렇게 히트앤런 작전으로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차곡차곡 생겨요. 물론 저는 이런 거를 전부 다 먹을 수는 없었고 딱 한 번만 먹고 그냥 나왔는데, 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열받더라고요. 19% 올라가니까, 야, 3% 먹어서 좋아했는데 19% 올라가니까 아이고 배야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만 안 갔다 왔어도 이거 다 먹었는데, 아니면은 내가 그냥 사놓고 기절했어야 돼. 그냥 자버렸어야 되는데, 아, 내가 왜 이랬지? 뭐 이렇게 후회가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때 철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겁니다. 일진 파워가 상한가를 가면은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계열사라서 올라가다가 오히려 하락할 경우가 있어서 그냥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세력들도 이런 걸 다 노리고 저렇게 올린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선 테마주의 급등에 주의하도록 하세요. 과거에도 대선이 끝난 뒤 대선 테마주가 하한가 2방 정도로 가면은 저점에서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신 다음에 고점에서 다시 패대기를 쳤는데, 예전엔 여러분 대선 테마주에 공매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2방 보내면서 공매도로도 수익을 보내고 다시 꼬신 다음에 고점에서 다시 공매도를 쳤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되지 않으니까 주가를 횡보도 길게 시키지 않고 바로 상한가를 보내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세력들이 전부 다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테마주가 급등이 나와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지난번 저점을 깰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2번째, 눌림목 매매에 주의하도록 하세요. 실적이 좋고 먹음직스러운 종목들이 요즘 눌림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면은 그냥 패대기를 치며 외국인과 기관에 투매가 나오는데, 고점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은 오히려 눌림목에서 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지점이 오히려 급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오병혜님, 박영선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병희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